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조총련의 회담 반대 시위. (1961년 8월 16일) 박정희와 가족들은 신당동 집을 그대로 둔 채 장충동 외무장관 공간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사할 때 유경수는 얼마 안 있어 다시 올 텐데 뭘 그리 소란스럽게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라며 자신이 사용하던 작은 집기들까지 종이에 싸서 짐을 꾸렸다. 넓은 2층 집으로 이사하게 된 유경수는 신당동 시절의 가구들을 가져와 요령 있게 배치해두었다. 두 식모가 주방에 근무하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헌병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유경수는 외국 대사 부인 등 손님들을 영접하는 일로 바빴다. 매일 아침 유경수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몸가짐을 한 뒤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다. 박정희도 아내처럼 소식이어서 아침은 주로 달걀 노른자를 띄운 우유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전날 숙취가 심할 때면 유경수는 콩나물국과 따뜻한 밥을 준비했다. 박정희가 공관을 출발해 최고회의로 출근하는 시각은 대략 오전 8시. 아침 운동을 할 틈이 없었다. 남편을 출근시킨 유경수는 그네, 근영이를 학교에 보냈다. 박정희 의장의 방미에 유경수가 준비해야 했던 것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조카 홍소자를 개인 비서로 일하게 했던 유경수는 조카와 함께 고민을 함께했다. 홍소자의 회고다. 그때 우리나라엔 아무것도 없을 때여서 국가 원수에게 줄 선물로 무얼 사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제게 너도 뭔가 생각 좀 해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내놔봐 얘 라며 독촉했죠. 외무부 직원들을 통해 한국 전통 자개 가구를 취급하던 종로 보신각 부근의 미니에사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가서 여러 모양의 자개함과 칠목기를 들고 와 보여드렸죠. 유경수는 자개함과 칠기를 선물로 결정했다. 오칠이 된 칠기는 냄새가 심했다. 유경수는 쌀을 담아두면 옷 냄새가 사라진다며 칠기를 쌀통 속에 파묻었다. 미국 대통령에게 줄 선물은 마련됐지만 담을 상자와 포장지가 없었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유경수는 오동나무 상자를 생각해내고는 목공소에 부탁했다. 유경수가 가장 애를 먹은 것은 포장지 마련이었다. 재생지에 울긋불긋한 줄을 그려 만든 색동지와 시멘트 포대로 사용하던 포대지가 주류였던 시절, 미국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포장할 만한 종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유경수는 생각다 못해 꽃무늬가 인쇄된 도배지로 포장해봤다. 손에 잉크와 회분이 묻어나고 무늬가 지워져 포기했다. 미국 출발을 사흘 앞둔 11월 8일 유경수는 남편이 피우고 버린 담뱃갑 속에 은박지를 꺼내보더니 요만한 것을 만들면 큰 포장지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며 전매청에 부탁을 했다. 전매청에서 가져다 준 큰 은박지로 선물을 포장하자 너무 번들거렸다. 어떡하니 누가 봐도 담배껍질로 싼 줄 알 텐데. 옆에서 지켜보던 전매청 직원이 은박지에 만자문을 찍어 다시 가져와 포장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박정희 의장의 방일이 결정되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의 최영택 참사관은 일본 경시청과 경호 문제를 의논했다. 최고회의 경호실에서도 경호과장 정인영 해병대위를 선발대로 보내 일본의 최 참사관과 합류케 했다. 정인영 대위는 그 후 1979년 10월 26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중정에 박선호 과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진다. 박 의장의 방일 소식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자 조총련은 대규모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고 일본 사회당도 공개적으로 한일회담을 비난하고 나섰다. 1960년 6월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방일하려 했을 때 일본 좌익들은 미일 안보조약 체결 반대 시위를 일으켜 아이젠하워의 방문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었다. 일본 경시청은 조총련과 사회당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박 의장의 방일을 취소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무척 신경을 썼다. 일본의 극우파 청년단체인 아이코쿠단은 한국의 혁명정부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는 점을 들어 박 의장의 방일을 열렬히 환영하고 일본 좌익 세력들의 난동을 저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1월 10일 현지 경호를 책임진 최영택 참사관은 일본 경시청 및 공안위원회 간부들과 경호 업무와 관련된 최종 협의를 마친 뒤 중앙정보부로 암호 전문을 보냈다.
다음 사항을 부장님 열람 후에. 하나, 의장실의 박종규 중령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바람. 둘, 박 의장 경호요원 정인영 대위 무사히 도착하였음. 셋, 박 의장 일행의 체일 기간에 있어서 안전대책은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출발해도 좋습니다. 넷, 출발 전 탑승할 전용기의 폭발장치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경비대책은 최 참사관이 직접 일본 공안청, 경시청, 관할 경찰서와 정보교환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재반 행사 및 진행은 최 참사관이 외무성 당국과 직접 협의하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일본 경찰에서는 조총련 개통은 공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할 대책입니다. 여덟,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자위대의 헬리콥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끝. 11월 11일 오후 4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일행은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수행원 일행은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 유양수 장군, 최덕신 외무장관, 천병규 재무장관, 박병권 국방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원충현 공보실장, 김영원 보좌관, 박종규 경호실장과 주치의, 지용창 박사 등이었다. 일본 측에서는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 스기 수석대표, 이세키 아시아국장 등이 비행장에 출영했다. 하네다 공항 2층 옥상에서는 약 5,000명의 제1교포 민단 측 환영객들과 1,000명가량의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박 의장의 도착을 환영했다. 양복에 검은 코트를 걸친 박정희 의장은 선글라스를 낀 채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간단한 도착 성명이 발표되던 무렵 공항 외곽에서는 일본 경찰들이 약 2,000명의 조총련계 시위대를 막기 위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공항에서 영빈관에 이르는 도로에도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시위대를 골목으로 밀어넣은 경찰들은 스크럼을 짜고 이들의 도로 점령을 저지하고 있었다. (1961년 11월 11일) 오후 박정희 의장이 김포에서 도쿄까지 타고 간 비행기는 대한항공의 컨스텔레이션 4발기였다. 최고회의에서 도쿄까지만 전세낸 이 여객기엔 박정희 의장과 15명의 수행원 그리고 10여 명의 기자들이 탔다. 기수 쪽에 앉아있던 박 의장은 기자석으로 찾아오더니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돌아갔다. 특별기가 순항 고도를 잡았을 때 우리 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 4대가 나타나 양쪽에서 엄호하면서 따라갔다. 특별기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얼굴이 보일 정도였다. 수행원들이 손을 흔들자 조종사가 손을 마주 흔드는 것이 보였다. 빠른 전투기는 느린 여객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고도를 높였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었다. 우리 공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끝나는 데까지 호위 임무를 마친 전투기는 박 의장이 보라는 듯 기수 앞을 가로지르며 작별 인사 비행을 한 뒤 사라졌다. 눈 덮인 후지산을 지난 KNA기는 하네다 공항에 접근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예정 시간보다 한 20분 빨리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박 의장은 기내로 올라온 주일 대표부 이동환 공사와 일본 외무성 의전실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승강 계단을 내려갔다. 박 의장이 바닥에 깔린 빨간 양탄자를 밟자 경시청 소속의 경호원 수십 명이 둘러쌌고 그 속에서 이케다 총리가 다가오더니 악수를 했다. 이날 이케다 총리는 도쿄 시내의 교통체증으로 출연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하마터면 10분 먼저 착륙한 박 의장을 기다리게 할 뻔했다. 총리는 박정희 의장 방일 반대 데모가 벌어지는 간선도로를 피하고 샛길로 달려온 것이었다. 박 의장과 이케다 총리가 악수하는 사진을 찍으려던 한 기자가 촬영선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오자 한 건장한 경호원이 일격을 가했다. 사진 기자는 카메라를 안고 쓰러져 신음했다. 경호원은 사진 기자를 밀면서 가라데를 한 방 먹인 듯 했다. 박 의장은 검은 양복, 회색 코트, 짙은 색의 넥타이, 그리고 암갈색의 안경에 중절모를 들고 내렸다. 모두가 국산이었다. 하네다 공항에서 취재하던 한 도쿄 특파원은 박 의장의 그런 옷차림에서 아주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박정희 의장은 미리 준비해온 도착 성명서를 우리말로 낭독했다. 외무부 엄영달 아주과장이 통역했다. 성명서를 든 굳은 표정의 박 의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엄 과장의 손도 떨렸다. 나중에 기자들은 엄 과장에게 당신은 손 떨리는 것도 통역하더군 이라고 농담을 했다.
박 의장은 성명서에서 시급한 것은 공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진영의 우호와 단결이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지 말고 상호 이해로서 굳은 제휴를 해야 한다. 일본의 여러 지도자들과 만나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6차 한일회담이 빨리 타결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요지의 인사를 했다. 성명서 낭독을 마친 박 의장은 공항 송영대에 나와 있던 제1교포들을 향하여 인사하기 위해 행렬에서 몇 걸음 앞으로 나가 손을 흔들었다. 박정희 의장은 배이완 한일회담 수석대표의 관용차인 링컨 컨티넨탈에 올랐다. 배 수석과 함께 박 의장은 뒷자리에 탔다. 앞자리엔 최영택 참사관과 박종규 경호관이 탔다. 차가 도쿄 메구로의 영빈관을 향해서 달리는 동안 박 의장은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배 수석 대표가 회담의 경과보고를 계속했고 최 참사관이 간간히 보충 설명을 했다. 연도엔 박 의장의 방위를 환영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 가끔 조총련이 조직한 시위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와 박 의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한국어와 일본어로 쓴 플래카드를 흔들곤 했다. 박 의장 일행이 도착한 영빈관은 약 10,000평의 공원 같은 대지 위에 세워진 2층 양옥이었다. 소와 천왕에 당숙되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패전 후에는 점령군 사령관 관저나 요시다 총리 관저로 쓰인 적도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에 박 의장은 영빈관에 도착했다. 정문 두 기둥엔 태극기와 일장기가 노을을 받으며 서 있었다. 박정희 의장의 방은 2층에 있었다. 박 의장을 뒤따르던 박종규 경호관은 의장이 방에 들어가자 최영택에게 형님 요코하마에 친구가 있는데 나 좀 갔다 올 테니까 각하가 찾으면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더니 손살같이 사라졌다. 방에 들어선 박정희가 웃옷을 벗으면서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종규는 어디 갔어? 아 예, 해방전 일본에서 사귄 친구가 연락을 해와서 잠깐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 벌써 무슨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어? 예. 박정희는 씩 웃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까 그것들 뭐야? 그 주먹질하고 그런 것들 말이야. 아 그것 말씀입니까? 차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가 조총련계의 시위대입니다. 경찰에서 일절 공항에 못 나오게 하고 골목으로 밀어 넣었는데 일부가 빠져나와 주먹질하고 플래카드를 흔들어댄 것입니다. 그래, 뭐라 그랬어? 뭐라고 떠든 거야? 살인마 돌아가라, 군사정권 타도하자, 한일회담 결사반대 등등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민족일보 조용수를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박정희는 의자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면서 냉랭하게 말했다. 내 돌아가면 빨갱이들을 더 철저하게 잡아들여야겠어.